자, 챕터 4의 행정현상 조직접근방법 이제 입문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예요. 1문항은 보통 반영이 되고 많게는 2문항도 문제 등장했던 파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 이 개념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특정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 가운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들을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가 박근혜 캠프 때 캠프에서 일하고 그 공로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유민봉 교수라고 이 양반이 쓴 책을 보면은 지식의 주물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K라는 현상 자체가 있다. 그럼 다양한 견해가 있어 없어? 있겠죠. 동그랗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네모나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세모나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겠지. 코끼리 다리 장님 만지기란 말 들어봤죠? 그거랑 비유랑 좀 약간 틀리겠지만은, 코끼리를 볼 때 다리를 만져서 코끼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꼬리를 만지고, 몸통을 만지고, 그처럼 눈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코끼리의 를 뭐냐 하고 정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행정현상도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 견해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걸 접근 방법 그러는데, 이 견해에 근거하여 하나하나의 지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주물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유민봉 교수인데, 그러면 여기 보자. 이러한 것들을 지식을 체계화시킨 것, 이것을 티오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 어프로치하고 티오리, 이론은 차이점이 있죠. 근데 행정학은 이제 세계적으로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1880년대 후반에 탄생해. 국내 행정학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1945년도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교로 바뀌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안에 법학과 행정학과가 분리가 됐어요. 행정학과가 탄생한 건데, 그럼 서울대학교 행정학과가 탄생했으니까 모든 국립, 사립대학, 모든 대학에서 행정학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행정학 자체는 법학과 똑같어. 법학과. 그 행정학 교수가 다 바로 그냥 법학과 교수가 법학을 강의했어요. 이 선생이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린 법정계열 들어가거든, 법정계열. 법정계열 들어가가지고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 그 법학과 행정학과 나눈 게 2학년 때 이제 지난 다음에 나눴다고. 근데 민법 정칙, 물권법 완투, 형법 완투, 형사법 완투, 상법, 회사법 그런 게 교과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대부분 누가 법학과 교수가 가르쳤어요. 80년대 초반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말은 행정학과가 있지만 행정학과를 전공한 전문적인 전공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부재했다고. 근데 1960년도에 미국의 리그시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명한 행정학자인 정치학자야.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과의 과목은 이건 학부 과목이 아니다. 이건 대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가 없어져. 그래서 서울대 행정학과는 이제 11기부터, 서울대법대 11기부터 행정학과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를 없앤 대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탄생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도 행정학과가 없어요. 행정대학원이 있듯이. 그리고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 자체를 리그스가 후진국 장학금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초청을 해.
미네소타 대학하고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학위를 주고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국내에 들어온 게 60년대 초반 중반에 들어와. 개발연대라고 그러죠. 군사정권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부 관료로 여러분 입각을 합니다. 장관, 차관, 기술 관료로 입각을 해. 왜? 이들은 미국에서 홍보하니까 미국과 관련된 친미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고 박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정권 자체를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지 정권의 정통성이 인정이 돼야 한대. 미국이 인정해줘야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체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정부 관료로 이제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행정학과에 있으면 행정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 그랬지. 대학 교수로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작업한 게 바로 뭐냐? 행정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든 책들은 다 뭐냐? 미국서 그들이 배웠던 행정학 개론 책을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책은 행정학 개론이라는 책은 대학에서는 행정학이나 수험생 책이나 약 95%가 다 미국 학자가 나와. 5% 정도가 이제 국내 학자라든가 다른 나라가 나오지 95%가 미국 학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에서 배운 행정학 자체가 국내에 유입되다 보니까 70년대부터 행정학이 이제 국내에서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가 길어 짧아. 굉장히 짧지. 기껏해 50년밖에 더 돼, 국내. 그러니까 아직까지 행정학은 하나 현상을 바라볼 때 현상을 바라보면서 일치하는 통설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통설이 없다고. 또 지금도 접근 방법하고 이론을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 보면은 행정학의 주요 이론이라고 요 챕터 4를 정리한 책도 있어요. 이론과 좀 틀리지. 접근 방법하고. 우리 책은 제가 접근 방법이란 말을 적어놨는데 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주요 접근 방법하고 이론을 좀 구분해둬야 되거든. 그래서 워낙은 주요 접근 방법은 어디까지가 주요 접근 방법이 되냐 하면은 말 나온 후에 말씀드릴게. 여러분 그 이제 8페이지 잠깐 배워. 8페이지. 아니 11페이지 11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행정의 변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맨 밑에 중요 변수 박스에 구조, 인간, 환경, 환경 기능 이념이 나왔고 각각 그걸 대상으로 한 주요 접근 방법이 위에 나왔나. 바로 위에 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 과학적 권리론,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론 행태론, 환경을 중심으로 생태론 체제론, 옆에 비교 행정론, 그리고 이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발전 행정론, 신행정론까지가 워낙은 접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러니까 행정현상을 구조로 보고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입장하고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하고는 안 틀려? 틀리죠,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행정현상을 연구할 때 경찰서란 구조를 갖고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것하고 물어보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하고 행정현상 같아 틀려? 틀리지.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하고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 현재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각각의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한 각각의 접근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 70년대까지 이론들이 신행정론까지가 접근 방법이 되는 거예요, 워낙은.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접근 방법 외에 여러분들 교재의 97페이지에 신제도론 그리고부터 뭐 신국정 관리론 아니면 거버넌스 이론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 뒤에 건 이론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 보자. 현재 보세요. 이걸 이론이다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기는 좀 힘들고 지금은 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지 이게 여러분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교재는 접근 방법하고 이론을 혼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혼용해서 봐도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대신 좀 전에 얘기한 것 구조를 대상으로 한 것 과학적 관리론,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 인간관계론 행태론, 환경을 대상으로 한 것 생태론 비교행정론 여러분들 뭐 체제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연관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67페이지 과학적 관리론부터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그 3번의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양자의 관계를 묻는 거 별표 하나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학적 관리론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테일러라는 사람, 프레데릭 테일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테일러 말고 타일러라는 사람이 있어. 교육공학을 얘기한 사람인데, 타일러하고 테일러는 다른 사람이야. 타일러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주요 원리를 갖고 교육공학을 제시한 게 누구냐면 타일러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과 틀린 사람이다. 자, 하여간 지금 배우는 건 테일러야. 자, 테일러가 1991년도에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저서 자체를 토대로 과학적 관리론 자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벌써 제목을 보더라도 과학적 관리는 어떤 조직을 보다 과학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법을 소개한 책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로부터 출발했다. 자, 그럼 의의를 바로 보겠습니다. 의의 보세요. 한번 읽어보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과학적 관리론이란, 자, 밑줄을 쳐놓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밑줄. 그다음에 표준화된 과업도 밑줄. 그다음에 경제적 욕구도 밑줄. 자극을 통하여 공장 경영을 합리화한다. 여러분,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뭘까? 공장 경영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야? 합리성이란 말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야. 그럼 바로 뭐다? 목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공장 경영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기술의 체계로서 개념적이 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다시 보자. 시간 동작 연구 좀 이따 배워요. 표준화된 과업도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 돈을 좋아하는 욕구를 경제적 욕구라 그래요. 자, 그걸 통하여 공상 경영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기술의 체계를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해야죠. 뭐 다양한 형태의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먼저 테일러가 파악한 과학 관리와 기업 관리의 원리 원칙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적을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바로 테일러의 이론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게 과학 관리라는 게 나왔나? 과학 관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나온 거 요소별 시간 동작 연구란 말이 나왔는데, 자, 테일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의 대학을 그냥 그만둬요. 중퇴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시력이 급격히 악화가 돼가지고 실명의 위기까지 와. 그래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철강해서라고 하는 그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력을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에 지금 얘기하죠. 취업을 하고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 부삽 공정, 삽질하는 것 하고 선반 작업실 자체의 업무를 분석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옥관리와 기업관리의 원리 원칙이에요. 특히 선반 공정 과정은 정방틀 보기, 정방원 대지에서 용어가 나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테일러가 얘기한 것을 인용 공장에다가 비유해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과학관리의 첫 번째 요소별 시간 동작 연구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 보자. 자, 인형 공장에서는 인형이 만들어지는 주요 공정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 그 주요 공정 과정이 요소가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본뜨는 공정 과정, 두 번째 오려내기, 내용물을 집어넣기, 박음질하기, 마무리하기.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소별 시간 동작 연구는, 자, 본뜨는 공정 과정에 참여 노동자가 예를 들어 3명의 노동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3명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동작 갖고 본뜨는 업무를 수행하냐? 그건 아니겠죠.
각 개인마다 습관적이고 독특한 동작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걸 연구하는 게야. 1순위 알파, 2순위 알파 다시, 3순위 알파 다시. 이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다 상이하겠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요소별 시간 동작 연구를 달리 얘기할 때는 직무 분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라 한다? 직무 분석. 그러다 직무 분석이라서 가로 와 있네. 가로 안에 직무 분석.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다시 여기 보자. 그럼 3명의 노동자가 본떠는 업무를 수행할 때 잘 생각해봐. 요 본떠는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쓸데없는 동작을 결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불필요한 동작, 쓸데없는 동작을 몽땅 다 제거하고 본떠는 공정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동작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것을 두 번째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업무의 표준화 가로 안에 유일무이한 무슨 방법? 최선의 방법이에요. one best예요. 그걸 표준화시킨다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표준화, 최선의 방법을 표준화. 그럼 세 번째, 표준화 끝났다. 그럼 표준화의 근거예요.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최선의 동작과 시간에 근거한 내용들을 교육받았으니까 일을 잘할까 못할까? 잘하겠죠. 그래서 그들한테 그 밑에 하루의 과업량을 설정하는데 이때 설정되는 과업량을 얘기할 때도 평균적인 노동자가 하는 과업량이 아니라 전체의 노동자 가운데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아주 일을 잘하는 인류 노동자만이 할 수 있는 양을 과업량으로 설정합니다. 그럼 설정된 과업량을 달성했다. 높은 임금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케 하는 급여 체계를 확립을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성과급이다라고 얘기하죠. 높은 임금을 준다. 그걸 경제적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케 한다. 것을 처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당근과 채찍에 의한 관리라고도 언급을 해요. 뭐란다? 당근과 채찍에 의한 관리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배운 게 과학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쭉 얘기한 거고 여기에 근거하여 기업관리의 4대 원칙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진정한 과학으로의 발전 나온 거 있죠. 이 진정한 과학으로의 발전은 위에서 얘기한 표준화의 발견을 얘기해요. 옆에 보자. 작업 과정 중 진정한 과학적 원칙의 발견. 이게 바로 표준화를 얘기하는 게야. 표준화의 발견. 두 번째, 노동자의 과학적인 선발과 교육은 위에서 얘기한 표준화에 근거한 노동자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노동자의 과학적 관리는 아까 하루에 과업량을 부과하고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관리자가 높은 생산성을 제고했다? 그럼 노동자도 그만큼 높은 보수를 받죠. 그러므로 노동자와 관리자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긴밀한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기업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바로 기업 관리의 4대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지. 이해가 돼야 돼. 앞에 보세요. 앞에 이제 67페이지.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다시 봐보자. 시간 동작 연구 됐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뭐가 나와서 표준화된 과업 나왔죠? 그리고 아까 하루의 과업량, 아까 성과급 얘기해서 했어요. 성과급은 돈을 좋아하는 인간의 욕구, 경제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됐으면 다시 원위치. 그럼 대략 이론은 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의 숙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포드에 의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태어나는데 거기 쌍가로 4분의 포드 나왔어. 자, 이 헨리 포드의 이론을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동저리법이 있고 또 하나 경영사회 봉사주의 두 가지 형태로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동저리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이 포드는 테일러가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럼 인간은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서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 필요가 느껴지겠지?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신하자. 그래서 만들어낸 이동조리법이 있어요. 그 유명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걸 유동작업 동시관리라고 그러죠. 이것에 의하여 제품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 자, 제가 방금 전에 뭘 구축했다? 이걸 구축한다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 이 포드는 포드 자동차 사장이야. 그 창시자야. 그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인물 헨리 포드를 얘기하는 거야. 국내에도 포드 자동차 있어 없어? 이쪽은 사장이야. 그래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고임금 저가격에 근거하여 경영을 사회에 대한 봉사란 말 나왔나? 나오죠. 그걸 쉽게 이제 경영사회 봉사주의 그러는데, 자, 여기서 사회를 얘기할 때는 누굴 얘기하냐?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은 바로 뭐다? 노동자의 삶을 살찌게 한다고 파악한 게 누구냐? 포드야. 그 이유가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나온 게 뭐가 나? 고임금. 뭐로 나왔어? 저가격. 자, 이거 꼭 정리해둬. 고임금 저가격. 자, 왜 그러냐? 이제 대량 생산 체제 자체가 등장했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다운이 돼야 안 돼. 다운되겠죠? 그럼 박리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산다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엔 자동차 하나가 여러분들 마차 여러분들 10개 이상 가만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봐냐? 이제는 자동차 하나 사는데 비용 많이 안 들어. 마차 한 대 값하고 비슷해. 자동차를 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고임금 저가격 자체에 근거하여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 고임금 저가격이 가져와. 그럼 이제 노동자는 여기 보자. 자동차를 생산한 생산의 주체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소비하는 여러분들 주체로서 그들의 삶이 질이 향상이 돼야 한다. 되겠죠. 그래서 이 경영은 노동자 삶의 번영 가져온다고 본 게 포드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보자. 고임금 저가격.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려. 뭐 저임금 고가격 그러면 틀려 여러분들. 근데 이걸 나중에 비판을 해. 포드에겐 경영사의 봉사주의는 그 순진무구한 모르나 백색 사회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주의는 자 물어보자. 자본가의 천국이야, 사회주의의 천국이야? 아니, 노동자의 천국이야. 자본주의를 얘기한 자본가 계급 자체가 여러분들 모든 권력의 핵심이 되는 게 자본가주의예요. 자본이 있으면 최고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사회야. 여러분들 우리가 봐고 있는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 아니야. 그럼 누가 무조건 유리한 게 자본가가 유리한 거고 자본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이에 종말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빈 토플러, 피터 드라커. 근데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개소리예요. 그래서 웃기는 개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자본가 계급 자체는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자본을 갖고 살찌게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정보나 지식 자체가 바로 뭐냐? 자본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버드 실로를 얘기했더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토대로 등장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격차가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자본과 정보나 지식이 뭐가 되는 게야? 자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보나 지식에 근거한 상품 만들어서 계속 자본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뭐 실로가 파악한 게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보자. 그럼 봐봐. 기업의 자본가들은 여기 보자. 수익이 발생해서 그럼 수익을 노동자 임금에 반영을 할까? 반영 안 합니다.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공장 부지 매입하고 새로운 자동화된 설비를 삽니다. 그 노동자한테 뭐라 그래야 공장 부지 매입하고 새롭게 설비 구입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월급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하네.
그게 바로 자본가 계급의 생기.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야. 어느 사회나 자본가 계급은 본인의 자본의 축적을 강조한 거지 노동자들한테 자본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선심을 쓰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에서 여러분들 알바하는 경우에도 알바를 위해서 슈퍼 주인이 뭘 해줘? 어떤 식으로 알바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러고 저임금 주려고 해야 돼. 하죠. 작은 소자본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드 이론을 백색 사회주의에 불과하다고 인간관계론자들이 비판을 하죠. 자, 쌍가루본의 과학적 권리의 특징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과학적 권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근데 이게 1911년도에 만들어졌고 1912년도 이듬해 미국 행정부의 조직관리 기법으로서 이게 도입이 돼. 그래서 행정의 전문화, 객관화, 과학과 합리화의 고려다. 이때 행정은 정부 관리, 공공관리의 전문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업무 배분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 구조 동그라미. 자, 행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썼던 용어하고는 전혀 다른 용어가 탄생해. 그냥 고등학교 때 구조 그러면 막연하게 스트럭처 구조라고 생각했지 구조가 무엇인지는 잘 생각 안 해봤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모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이해야. 이것만 잘 돼 있으면 전체 공부할 때 한 70%를 먹고 들어가. 이걸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고득점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공부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먼저 꼭 선별해둬야 돼. 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래요, 여러분들. 문법을 몰라서 그거보다도 영어도 말하냐. 문법 몰라도 여러분들 여기 보다 보면 주어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하면 한국말을 하면 나와. 특히 요새는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국어적인 특별한 문장 형식을 다 파괴하고 있잖아. 영어나 중국식으로 영어를 이 얘기를 해야 돼. 나는 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교회를 가리키는 사람 없어요. 난 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너 어디 가는데 교회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영어식으로 많이 쓰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문법을 몰라도 독해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냐? 용어를 몰라서,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용어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정의, 암기보다는 이해 이런 것들이 지금 선행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제가 구조 중심의 연구가 과학적 관리론을 했어요. 그럼 구조가 뭐냐 이게 구조. 자, 구조를 영어로 스트럭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여러분들 영어에서 문장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그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그러지. 주어 동사 보어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주어 동사 간목이 있고 직목이 있어 없어? 있고,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문장의 오형식을 토대로 구조가 탄생하는데 그럼 별거 아니에요. 구조는 문장이라는 것을 나눴어 안 나눴어? 주어 동사로 나눴고 주어 동사 보어로 나눴고 문장을 나눴잖아. 그럼 영어에서는 문장을 나눠서 스트럭처 구조가 탄생하지만 그럼 행정에서는 뭘 나누냐? 나누어서 구조가 탄생하는 게 뭘 나누냐? 업무를 배분해서 업무 배분이 업무를 나눈다 그거 아니야?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자. 업무를 뚝 잘랐어. 요거 담당하는 거 총무과, 요거 담당하는 영어과 구조가 탄생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모든 구조의 출발은 업무의 배분 또는 업무의 통합이야. 영업 1과와 2과를 통합한 영업과 그것도 구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업무를 나눈다, 통합한다에 의해서 구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아까 인형 공장에서 인형이 만들어진 주요 공정 과정을 나눠서 안 나눴어? 공정 과정을 나눴죠. 업무의 배분을 토대로 구조가 탄생한 게 안 한 게. 업무를 나눠서 구조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조 중심의 연구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인간을 경제적 합리적으로 가정한다. 또 이렇게 경제적 합리적 인간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요걸 이제 빼버리고 경제적 인간에도 상관이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 인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합리란 말을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얘기해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자로 이게 합리적이란 말을 쓰거든. 그럼 이에 일치가 되는 것, 이게 합리야. 그대로 얘기할 때는. 그래 안 그래요? 이에. 그러면 경제학에서 이는 뭐야? 경제학에서 이는 본질 아니야. 경제학의 본질은 뭐야? 뭘 추구하는 거예요? 경제성을 추구하는 거지. 그냥 경제 합리 인간은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는 인간을 얘기해요. 그걸 경제적 합리적 인간 그러는 거야. 그냥 경제적 인간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합리란 말을 집어넣고 헷갈리게 해야 하네. 하죠.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미스는 시장경제 국부론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을 경제적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을 하거든.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추구하는 인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돈을 추구하는 인간. 그럼 돈만 추구하는 인간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머니만 추구하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잖아. 물론 요새는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가치관 태도가.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뭐 돈이면 뭐 만사 해결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죽는 거 외에는 돈이면 다 해결이 돼. 죽는 걸 살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거 외에는 돈으로 해결된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한 거 다시 보자, 여러분들. X 이론적 인간에서 X란 말을 얘기할 때는 부정적 인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인간? 부정적 인간. 돈만 좋아하는 인간을 부정적 인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을 경제적 합리적 인간, 인간을 부정적 인간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X 이론적 인간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능률은 기계적 능률이란 말이 나오죠. 기계적 능률은 금전상의 능률이라고 지난주에 배워서 안 배웠어요? 금전적인 능률, 기계적 능률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관련의 주요 특징이란 말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개념 2에서 가져갈 거야. 자, 말씀드린 쌍가리 6번에 행정학의 영향이 나왔는데 이제 행정현상을 권력현상이 아닌 뭐로 파악했다? 권리현상. 권력 갖고 찍어 내리는 현상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현상으로 파악했고, 두 번째 정치행정 1이야 2야. 관리 현상이니까 정치행정 2원론이죠. 행정을 경영과 동일시한 거 아니야. 그다음 세 번째 행정의 과학화. 정부 관리를 보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했고, 그다음 4번에 행정조사 개혁운동. 자, 아까 행정에 정부에서 도입된 것은 1912년도에 도입했다고 했지. 1912년부터 행정조사 개혁운동 자체가 전개가 됩니다. 행정부에서 미국. 그래서 조사 개혁운동은 능률성 촉진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원동력 역할을 한 것 과학적 관리론이죠. 자, 한계를 얘기해라. 첫 번째 인간을 기계로 취급함으로써 인간 소유 현상을 등장을 시켜 안 시켰고, 세 번째 인간의 내면적 심리적 사회적 유해를 경시했다. 자, 여기 보세요. 인간이 여러분들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적 이익 때문만 일하는 건 아니죠. 조직이 나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된 동료가 많아서 인간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해야 하죠. 이런 측면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죠. 세 번째, 인간을 오로지 돈만 바라는 존재, 경제인으로서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게 조직 내의 사실상 끈끈한 인간관계에 근거하여 일 열심히 하기도 해야 하잖아. 친한 동료가 있다. 뭐 그러면 사장이 여러분들 형처럼 대우해준다. 그러면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돼서 기업을 위해서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기도 하잖아. 근데 이러한 측면을 전혀 언급 안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5번 폐쇄적 체계란 말은 환경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업에서 아무리 높은 생산성을 제고했다 하더라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 것은 뭘까? 고객이 기업의 제품을 얼마나 팔아주냐에 따라서 기업은 잘 나가기도 하고 기업이 망가지기도 해야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폐쇄 체계로서의 환경적 유의의 경시를 얘기할 때는 고객의 여러분들 욕구라든가 만족도 연구한 거 전혀 없잖아.
그럼 환경을 고려한 게야, 고려하지 않은 게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폐쇄적 체계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비공식 집단에 의하여 사기도 악양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제고되는데 이러한 측면 연구하고 전혀 없다고 비판을 받고 7번에 연구 대상이 누구를 연구한 거야? 노동자만을 연구한 거죠. 관리자 연구한 거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노동자들이 하는 일만 연구했잖아. 번 뜬다, 오래낸다, 노동자만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10개 노동자만을 연구했다고 해서 노동자를 위한 거냐? 그건 아니죠. 관리자가 보다 높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연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로 안에 관리자를 위한 인간 조정 기술 기법으로서 개발된 것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68페이지에 날개 보자. 날개 위를 볼까?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표준화 중시한다, 맞죠? 아까 표준화 최선의 방법 얘기했고, 내려가서 포드는 저임금 고가격이야, 고임금 저가격이야. 그렇죠? 고임금 저가격, 경영사의 봉사주의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인간관계론 보겠어요. 자, 과학적 관리론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등장한 새로운 조직관리 기법이 바로 인간관계론인데, 일단 인간관계론이란 해서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 밑줄 쫙 쳐져 있죠. 인간의 정서, 감정, 심리적 요인에 역점을 둔 관리기술 내지 방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 인간관계론의 궁극 목적을 얘기해라 그러면 조직에 있어서 인간관계 개선 그런 게 아니에요. 생산성 제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인간관계를 중시한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생산성 제고가 궁극 목적이야. 이를 위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인간적인 면, 인간관계를 중시한 이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인간관계론 등장의 결정적 역할은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의 등장 배경 호돈 실험이라는 게 나왔나? 1924년부터 32년까지 시카고 서부에 있는 전기 공장 명칭이 호동 공장이었고 이 호동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부터 인간관계론 자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호돈 실험 나왔는데 이 호돈 실험을 이끌어갔던 학자가 쭉 나오고 있어요. 맨 앞에 엘턴 메이오라고 나오죠. 엘턴 메이오에다가 밑줄을 칠 거야. 엘턴 메이오. 엘턴 메이오에다가 밑줄을 칠 거야. 그 엘턴 메이오, 뭐 로셀스버거, 화이트헤드 여러 사람 나왔지만 엘턴 메이오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자, 메이오에 의한 실험이 이루어진 게 이제 호돈 실험인데 하나 유의할 게 이 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자. 조명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얘기해. 과연 조명의 밝기가 생산성을 제고하는지, 조명을 밝게 해주면 생산성이 제고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먼저 연구를 해.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한 철광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했거든요. 그 철광회사에서 연구한 건 뭐냐면은 조명을 밝게 하니까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 실험을 일반화할 목적으로 이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실험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한다 그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을 이동한 거야, 장소를. 비행기 타고 시카고 서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2,200명에 해당되는 호동 공장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실험이 앞서서 먼저 공장장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실험하니까 실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험이 들어가. 그 실험한다고. 근데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이게 보자. 조명 자체를 똑같이 밝게 줬어요.
생산성이 올라갔냐? 올라가서 자, 이번엔 조명을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 조명 갖고 했어. 그래도 생산성이 올라가. 그러면 이 실험 자체를 일반화하는 데는 실패가 된 게 안 된 게. 조명을 밝게 하건 조명을 똑같이 하건 간에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조명과 생산성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호동 공장에서 한 조명 실험은 실험 결과가 실패합니다. 거기 맨 앞에 조명 실험 나온 거 봐. 조명 실험 결과 조명과 생산성 제고에 직접적 영향 아닌 변수가 알게 되다니 뭘 나오죠. 그럼 왜 생산성이 올라갔을까?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져. 요 실험은 여기 보자.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요 시기는 대공황 진입기아냐. 잘 알다시피. 그러면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업은 제품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제품이 팔 리가 없지.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 보자. 당연히 그럼 뭐가 발생해? 적자가 발생할까 안 할까? 그럼 적자가 발생했으면은 사람을 잘라 안 잘라? 자르겠지. 그럼 당시에 여러분들 많은 조업원들을 잘리면 일자리가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잘릴 걸 생각하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조명이 밝게 되건 약하게 되건.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소위 호돈 효과라 그러는데, 자, 교재에 미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 보냐 하면은 페이지 217 페이지 보시면은 217페이지. 자, 문제점 중간 위에 C번에 호돈 효과라고 찾았어요? 보자.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으로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평상시에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나왔다. 실험 집단이 실험 집단 인식하고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한 식 우리는 뭐라 한다? 호돈 효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지금 거기 70페이지에다가 맨 위에 조명 실험에다가 호돈 효과라고 적어놓자. 호돈 효과. 호돈 효과라고 적어놓자. 호돈 효과 적어놓고. 자, 이번에 조명과 생산성 관계없다. 그 이제 등장했고. 그래서 두 번째 한 것은 바로 뭐냐? 이왕 실험한 김에 그럼 무엇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자 해서 계전기 조립 실험을 행합니다. 이건 5명의 여자 직공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여기서 알아본 것은 작업 조건의 변화야. 거기 작업 조건 변화란 말이 나와. 순간에 간식을 주고 감독 방법도 바꿔보고 근무 시간, 근무일수 줄여보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작업 조건을 변화시켜서 생산성 자체의 증가에는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야, 그럼 뭐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시에 21,100명에 해당되는 호동 공장의 2,160명에 해당되는 호동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면접을 합니다. 면접 결과, 자, 근로자들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많은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보조만 줘요. 그걸 생활급이라 그래. 대신 우리 자르지 마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먹고 살 만한 보조 주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경제적 욕구나 보상 말고 다른 요인,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함께 어울리는 욕구, 이것에 근거하여 생산성 자체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면접 실험을 토대로 알아본 내용을 구체적인 임상 실험으로 수행하는 데 이게 바로 뱅크선 작업실 실험이에요. 이 뱅크선 작업실 실험을 달리 얘기할 때는 배전기 실험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배전기 실험. 자동 절하기 안에 배전기 판이 있어요. 그 배전기에 선과 선을 연결시키는 작업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배전기 실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전기 실험. 자, 그래서 14명의 남자 직공을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 이렇게 나눴는데 요 집단은 일을 잘하는 숙련공 자체를 14명. 유정은 평상시 함께 사곡치는 비공식 집단.
14명. 그럼 만약에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다 그러면은 요걸 A라 그러자. 이걸 B라 그러자. A가 높게 나와야 돼? B가 높게 나와야 돼? 과학적 관리론에 따르면. 과학적 관리는 A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 나오냐? B가 이렇게 나와. B가 경우에 따라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평상시 사고를 친 집단이. 왜 그러냐면은 자, 이 14명 가운데는 아주 일을 못하는 비숙련공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얘가 설정된 과업량을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임금이 삭감이 돼야 한다. 삭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해고될 위험성도 있는 게야. 근데 모든 비공식 집단은 자생적 리더가 있습니다. 실적 리더가 있어. 아마 이 중학교, 고등학교 늘 친구들 만나면은 10명 만난다고 실적 리더 역할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나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 친구가 그럼 요 안에는 일을 잘하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아주 일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걔를 불러가지고 야 창수야, 철수가 요번에 달성 못해가지고 임금도 하락됐고 잘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어떡하냐? 아주 일을 잘하는 승용공이 일 못하는 애들 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 달성하기도 해. 근데 어떤 경우 그래? 나도 일 안 할게. 해서 오히려 낮게 달성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생산량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경제적 욕구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적 숙련도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평상시 끈끈한 인간적 관계에 근거하여 생산성이 좌우된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4번 뱅크선 작업 실험 옆에 나온 거 봐. 자생적인 비공식 집단에서 합의한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을 발견했다. 그런데 연구 결과 나올 거 보자. 기업군의 노동의 작업량은 그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끈끈한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된 결합력, 사회적 결속력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 비경제적 동기부여가 생산성 제고에 큰 영향 미쳐 안 미쳐? 미치죠. 생산성 제고와 비공식 조직하고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했죠.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의 부드러운 관리를 중시하게 된 것, 지금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평가 나온 거 보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 조직 간의 연구의 변화 처리해 놨죠. 종래의 공식 조직의 중심에서부터 비공식 조직으로 연구가 전환된 거예요. 이때부터 비공식 조직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두 번째,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중심으로, 아까 현찰한 인간, 그걸 X라 그랬죠. 돈만 좋아하는 걸. 근데 좀 괜찮은 사람을 Y라 그래. 나중에 배워. 그럼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는 거니까 좋은 사람이야, 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 긍정적 면을 갖고 있다요. Y 이론적 인간관 성립의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그 밑에 조직의 민주적 인사 권리에 영향을 미쳤고, 7번에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란 말은 일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동기부여한다고 얘기해. 자, 제가 일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뭐 한다? 동기부여한다고 얘기하는 게야. 그러면 동기부여는 뭐를 자극하냐? 보통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 그걸 욕구 이런 거 그러는데. 근데 과학적 관리로는 경제적 욕구를 자극하면 일 열심히 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욕구를 얘기해. 그 새로운 욕구가 바로 뭐냐면은 함께 어울리면서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거야. 그걸 사회적 욕구라 그래. 무슨 욕구? 사회적 욕구.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있어서 경제적 욕구 말고 또 다른 욕구를 제시함으로써 이론 발달에 공헌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4번은 그 페이지입니다. 자, 5번에 개인 중심의 사기보다는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중심의 사기를 중시했다.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감정만을 중시할 경우에는 비능률을 야기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매일 인간적인 정만 느끼면 여러분 술 처먹고 다음날 제대로 근무를 해야 못해. 여기 보자.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도약기 때는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술 먹는 게 이 과정 일이었어요. 끝나가는데 제 바로 안 갑니다. 선술집에서 뭐 여러분 TV 보면 여러분들 가끔 TV에 나오잖아. 70년, 80년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 나오잖아. 그러면 선술집에서 여러분들 뭐 넥타이 입고 술 먹어 안 먹어? 먹잖아 여러분들.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럼 막 나오잖아. 그러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다음날 제대로 근무할까 못할까? 술 많이 먹으면 다음날 근무 못해요. 우리가 비능률 이야기한다고. 1번은 그 표현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돈을 좋아해 싫어해?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세 번째, 이 이론도 외부 환경, 고객의 기여도, 고객의 만족도 연구한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 체제 이론이라고 비판을 받죠. 네 번째, 인간 간의 협동만을 중시할 뿐 갈등적 유해를 경제했다. 갈등 연구한 거 없어요. 조직과 개인과의 갈등, 상사 분녀 갈등 연구한 거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면을 만족시켜주면 열심히 일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갈등을 경시한 거죠. 그럼 갈등을 경시했다는 것은 안정을 좋아한 거지. 안정을 좋아한 것을 보수라 그래, 혁신이라 그래. 그걸 보수라 그러죠. 그래서 5번 나온 게 인간관계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 보수주의 경향을 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6번에 조직을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여 공식과 비공식 조직과의 관계를 분리했더라.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사실 비공식은 공식 조직의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럼 비공식 조직은 공식 종대로부터 통제를 받아 안 받아?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받겠지. 삼성에서 여러분들 사원들끼리의 관계 무슨 집단 그런 거 뭐가 있는지 다 관리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그리고 통제를 받기도 하잖아. 근데 통제를 받는 거 그런 거 연구한 거 있어 없어? 전혀 서로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비공식과 공식은 끈끈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연관 관계 자체를 연구 안 하고 무조건 여러분들 비공식만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과 비공식 조직과의 관계를 분리했다. 이 말은 공식 조직의 연구를 경시했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공식 조직의 연구를 경시했다 해도 같은 말입니다. 자, 7번에 젖소사회학 다니엘 벨이 얘기한 거죠. 자, 젖소사회학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우리가 목장에서 젖소들한테 한가로운 음악을 들어주면은 이 젖소들이 만족을 해가지고 우유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대. 이 말은 만족한 젖소가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 하네. 하죠. 마찬가지로 만족한 젖소가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하듯 만족한 인간이 보다 많은 생산성을 제공한다. 인간을 젖소로 폄하시킨, 인간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젖소로 폄하시킨 여러분들 인간 착취에 불과한 이론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 젖소사회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음제 오른쪽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양자의 차이점 보겠는데, 자,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공식 조직을 중시했고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이죠. 이쪽은 기계, 이쪽은 감정, 합리적 경제인, 이쪽은 사회적 인간, 직무 중심, 인간 중심, 구조 중심 상관없어요. 기계적 능률, 이쪽은 사회적 능률. 지난주에 사회적인 능률은 뭐야?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 능률관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거 당연히 인간관계론, 인간적인 면을 고려한 능률, 사회적인 능률이 나온 거예요. 이쪽에 성과급 나왔죠. 이쪽은 생활급 나왔고, 자, 이쪽은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룬다. 근데 이쪽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고려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겠고, 능률성, 민주성 확립, 경제적 욕구, 사회적 욕구. 이쪽은 시간 동작 연구, 이쪽은 호동 공장 실험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자, 차이점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유사점이 있겠죠. 둘 다 외부 환경 경시한 개방이야, 폐쇄야. 폐쇄 이론이라고 비판을 받죠. 두 번째, 인간 욕구의 획일성. 이 인간 욕구의 획일성을 다른 말로 인간 욕구의 단일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하나만 얘기하죠. 하나씩만 얘기했잖아. 과학적 관리로는 경제적인 욕구 하나만 얘기했고, 인간관계로는 사회적 욕구 하나씩만을 얘기하고 있다. 인간 욕구를 하나씩만 얘기하고 있다. 인간 욕구의 획일성, 인간 욕구의 단일성. 3번에 인간을 수단시하고 있다. 별표해 두세요. 여러분이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인간의 수단시는 맞지만 왜 인간관계론이 인간의 수단시입니까? 인간관계론도 궁극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제고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인간적인 면을 이용한 거 아니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인간적인 면을 이용한 거 아니야. 인간을 수단화하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자, 4번 나온 게 동기부여의 내재야, 외재야?
동기부여의 외재성 나오는데 이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다른 말로 인간 행동의 피동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인간 행동의 피동성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동기부여의 외재성의 반대말은 뭐야? 동기부여의 내재성이죠. 그럼 내재성이란 말은 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내 스스로 발휘하여 스스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 그걸 동기부여의 내재성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동기부여의 내재성이 없어요. 바깥에서 관리자가 이쪽은 돈을 주면 열심히 일하고 이쪽은 술 사주면 일 열심히 하지. 바깥에서 자극할 때 동기부여가 이루어져. 그래서 동기부여의 외재성 중요한 편입니다. 자, 5번에 둘 다 조직과 개인과의 관계를 다 갈등 관계 인식한 거 없어요. 조화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둘 다 조직 관리 기법이니까 행정 현상을 기업의 경영 마인드죠. 정치 행정 이원론이고, 둘 다 관리자를 위한 기법이고, 둘 다 공공 목적 생산성 제고의 목적을 둔다 두고 있다. 날개의 인간관계론 인간을 수단시 오르나왔죠. 그 표현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자, 잠깐 배운 거 정리하고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 67페이지. 자, 하단에 테일러의 과학관리와 기업관리의 원칙 명칭 가져가고 다음 페이지 보자. 자, 과학관리에서 요소별 시간 동작 연구를 다른 말로 직무 분석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업무에 표준화는 최선의 방법을 표준화한다고 계산했어요.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포워드 이론은 두 가지가 있다. 이동조리법이 있고 또 하나 경영사회 봉사주의. 자, 경영사회 봉사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 고임금 저가격. 나중에 비판을 받았다. 뭐라고? 백색 사회주의라고 비판을 받았다. 자, 이 페이지에 인간관계, 과학적 관련의 한계, 인간의 기계와 인간 소위 현상, 인간의 내면적 심리적인 경시하고 있다. 경제인으로서만 파악하고 있다. 끈끈한 사회성의 인간관계 경시하고 있다. 환경 무시하고 있다. 자, 내려가서 인간관계론. 자, 인간관계의 궁극 목적은 생산성 제고야 인간적 관계의 확립이야. 생산성 제고죠. 그래서 날개에 보시면 인간관계로의 공공 목적은 건전한 인간관계 확립 아니라 그랬죠. 뭐라 했어요? 생산성 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정을 넘겨보자. 자, 인간관계론 실험을 대표하는 것, 호돈 공장을 대상으로 한 호돈 실험 얘기해서 했습니다. 명칭의 조명실험, 계전기 면접, 배전기 실험, 배전기 실험을 뱅크선 작업실 실험 같은 말이에요. 장단점 꼭 가져가시고 오른쪽에 차이점하고 유사점 가져가야 될 때 유사점 나온 거 보자. 둘 다 외부 환경 경시한 폐쇄죠. 두 번째 인간 욕구의 획일성, 단일성 얘기했죠. 인간 수단시 얘기했죠. 동기부여의 내재와 외재, 외재성 얘기했죠. 둘 다 조직과의 개인과의 관계를 조화의 관계, 정치행정 1이야 2야. 이 원론 둘 다 관리자를 위한 기법 얘기했고 생산성 제고, 양자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제 2절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